오늘부터 이제 시작될 이 강의는 제가 작년에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이렇게 오신 분들은 대체로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신자유주의의 탄생이라는 책입니다. 사실 제목 자체는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출판사에서는 위대한 탄생 뭐 이런 것 좀 염두에 두고 만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원래 밀었던 제목은 부제가 오히려 그 제목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막을 수 없었나. 이게 이제 원래 갖고 있었던 문제의식이고 주제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게 제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 책 내용에 준해서 쭉 앞으로 8번 강의를 해나갈 텐데요. 근데 책에는 없는, 책에 담고 싶었으나 그 당시 좀 능력이 안 돼갖고 담을 수 없었던, 혹은 또 몇 달의 시간이 지나면서 좀 고민이 무르익은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단순히 책을 읽기만 했을 때보다는 좀 다른, 좀 더 풍부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을 하기 전에 이 강의는 분명한 전제가 있어요. 이 전제에 혹시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이제 쭉 말씀드리는 것들이 이 전제를 깔고선 얘기하는 거구나. 이거는 분명하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야 서로 공감이나 소통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우리가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았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전제입니다.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저는 이제 70년대 태어났어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쭉 살아왔는데 요 살아온 시대가 제가 태어난 70년대까지 포함해서 대체로 한 30에서 40년 요 시대가 신자유주의 시대였다. 그게 이제 전제입니다. 신자유주의 시대가 아니다. 다른 이름을 붙이는 게 더 맞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일단 저희 출발점은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이제 논쟁이 되면 조금 이야기가 번잡해질 수 있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전제고요. 두 번째 전제는 그 신자유주의를 저는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문제가 있는 것. 단지 문제가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사라져야 될 것. 어떻게 보면은 신자유주의가 지배했던 그 시대는 인류 역사가 제대로 잘 발전한 시기라기보다는 제대로 잘 발전하다가 한 30년 동안 잘못 갔던 시대. 이렇게까지도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유주의는 극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애초에 왜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막을 수 없었나라는 질문 던진 것 자체가 신자유주의는 어쨌든 지금에라도 극복돼야 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이제 물음이죠.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약간 이제 그 옆에 이야기이긴 한데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진보의 미래라는 이제 유고를 남겼는데 그 책에 보시면은 보수의 시대, 진보의 시대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실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꺼낸 거는 약간 자기 변명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본인이 잘 해보려고 했는데, 그리고 자신은 자기를 이제 진보 대통령이라고 자임을 하는데 왜 내가 실패했는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70년대부터 보수의 시대였다. 보수의 시대에 집권한 진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진보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었던 것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실패했다. 그런 그 논리를 이제 전개를 하거든요. 그 70년대 이전은 진보의 시대였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쭉 발전하고 있었는데 70년대 기점으로 해서 보수의 시대로 넘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자기 변명적인 좀 논리 자체는 좀 문제의식은 느끼지만 그 시대 구분법 자체는 저는 옳다고 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인식이죠. 7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가 보수의 시대라는 얘기는, 보수라는 건 뭐예요? 역사가 발전을 하지 못하고 정체하거나 혹은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30년, 40년 동안은 뭔가 잘못됐던 시대, 뭔가 끝나야 될 시대, 그런 그 생각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대구분법에도 담겨져 있죠. 저도 이제 비슷한 문제의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잘못된 시대가 어쨌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함께 지금 저물어가고 있는 중이다. 제가 끝났다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 끝나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물어가고 있다. 2008년 이전에 만약에 제가
이제부터 비슷할 얘기들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했다면은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는 지금 동의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수가 반대를 했을 거예요.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좀 허황된 얘기 아닌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런 견해가 2008년 이전이라면은 아마 굉장히 강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2008년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이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 신자유주의도 허점이 많았다. 뭔가 오래 지속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인식이 확대되어 가고 있죠. 저는 극복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이 눈에 점점 보이고 있다. 이런 입장을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 전제는 사실은 이제 두 번째 얘기에서 이어지는 건데, 그래서 저는 우리 세대의 과제, 여기서 이제 우리 세대라고 하면은 어디까지를 우리 세대로 잡아야 될까요? 제가 70년생인데 위아래로 반말할 수 있는 거기까지를 잡아야 될까요? 아무튼 지금 살고 있고,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대체로 저보다 나이 많은 분이 혹시 계시더라도 한 50년은 더 사시지 않을까요? 그 기대 수명이 다 늘어나고 한 반세기 정도는 더 살게 될 텐데,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과제가 바로 신자유주의 지구화의 극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이제 이야기할 주제가 단순히 어떤 사회과학자, 이론가, 혹은 몇몇 정치인, 이런 사람들의 관심사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는 생활인들이 자신의 삶을 제대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함께 고민해야 할 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책에는 없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책에는 없는 얘기. 지금 그리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얘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해요.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일들 말씀드리면은 좀 더 흥미가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간혹 이제 신문이나, 그리고 어제도 TV에 나오더라고요. 남유럽 재정 얘기, 뭐 이거 KBS에서 10시에 다큐멘터리 만들어 갖고 하던데, 많이 들은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그 속사정에 대해서 잘 또 아주 구체적으로는 소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리스 얘기를 드리면서 그 그리스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바, 그리고 그 속에서 제가 이제 8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릴 내용들이 어떻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과 서로 연결이 되는가, 개입이 되는가,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리스란 나라는 다 아시죠? 예. 서양 역사 보면은 다 그리스에서 이제 출발하잖아요. 인구가 1000만밖에 안 됩니다. 한국의 이제 서울 인구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 중에 절반은, 우리는 이제 5천만 중에 1000만이 서울에 사는데 그리스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심해요. 인구가 1000만 명인데 500만 명이 아테네에 살고 있어요. 그런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도시국가 비슷한 그런 나라고, 이게 조그만 나라인데도 결코 이렇게 얕잡아 볼 수 있는 나라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국민국가적인 전통이 강합니다. 한국이 어떻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국가적 전통이 강한 나라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약한 나라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하다, 약하다. 1번, 2번. 객관식으로. 약하다? 제가 보기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평가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뭐 내부에 서로 찢어져 갖고 정치 얘기하면 곧바로 이제 쌈질로 바뀌고 뭐 이런 사회니까 국민국가적인 음직성이 약한 사회 아닌가 이렇게 체감되긴 하는데,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국민국가적 전통이 강한 나라예요. 그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은 민족주의가 강한 나라. 월드컵 하면 이제 알 수 있잖아요. 월드컵 응원을 얼마나 광적으로 하는가 보면은 국민국가적 전통이 약한지 강한지를 측정할 수 있는데, 그런 걸로 보면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우리만큼 강한 것 같아요. 그리스란 나라가. 바이런이라는 시인 아세요? 영국의 19세기 초에 유명한 낭만주의 시인. 그 바이런이 어디서 죽은 줄 아십니까? 영국의 시인인데 그리스에서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왜 그랬죠? 그리스에서 이 당시 터키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해방전쟁이, 민족해방전쟁이 19세기 초에 벌어졌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왜냐면은 바로 그 몇십 년 전에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거든요. 프랑스 대혁명은 결과적으로 나폴레옹이 영국에 지면서 한동안 실패한 사건으로 규정되고 있었어요. 19세기 초에. 그래서 국왕의 지배 혹은 그리스처럼 터키라는 이웃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새롭게 독립하고, 새롭게 독립한다는 건 옛 질서가 바뀌는 거죠. 이렇게 옛 질서를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불온시되는 분위기였습니다. 19세기가.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또 낭만주의와 같은 그런 사조가 등장한 거기도 해요. 이 낡은 질서가 억압하는 게 강할수록 젊은이들이 거기에 이제 반발심 이런 것들이 강해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이런이 이제 그런 정서를, 그 당시 젊은이들의 정서를 대표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리스 가서 죽은 이유는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리스에서 옛날 질서를 폭력적인 수단을 써서라도 우리는 무너뜨리고 말겠다는 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서양 역사에서 고대 그리스가 중요한 것만큼이나 근대 그리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민족해방운동이 19세기 초에 있었다는 것은 그때부터 이미 이 나라는 국민국가적 전통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가령 2차 대전 때는 처음에는 뭐 이 나라가 유럽의 중심부에서 비껴나 있으니까 전쟁터에서 좀 다행스럽게도 비껴나 있었는데, 히틀러의 이제 꼬붕이 있었잖아요. 꼬붕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유럽의 독재자 중에 히틀러보다 사실 먼저 독재 정권을 만들었는데, 히틀러 이제 거의 뭐 하이 파트너 역할을 했던 사람 있죠. 이태리의 무솔리니. 그 사람이 이제 히틀러는 막 유럽 곳곳을 점령하는데 혼자 가만히 있으니까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이제 그리스에 시비를 걸었어요. 내가 5월 5일까지 너희들 쳐들어갈 테니까 그 전에 너희들 항복해라. 사실 이제 무솔리니 자체는 무섭지 않은데 뒤에 이제 독일이 있으니까 그리스가 굉장히 약한 나라였으면은 그냥 항복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리스 정부에서 노라는, 우리는 항복할 수 없어라는 이제 통지를 보냅니다. 무솔리니한테. 그 결국은 이태리와 독일에 점령당해 버려요. 하지만 그러고 나서 유럽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반파시즘 레지스탕스 투쟁이 벌어집니다.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 강했어요. 우리는 뭐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이 반파시즘 레지스탕스 투쟁이 강했던 나라. 왜냐하면 영화 틀면은 주로 프랑스가 나오니까. 근데 사실은 그리스가 가장 이제 강력한 나라였어요. 이런 것에서도 이제 국민국가적 전통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사단이 벌어진 거죠. 지금 2008년에 시작된 전 세계 금융위기가 유럽에서 재정위기로 번져갔고, 근데 가장 지금 크게 폭발한 게 그리스입니다. 왜 그리스에서 그렇게 됐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잠깐 좀 우리가 이해는 필요합니다. 보통 조선일보 같은 데 보면은 왜 그렇게 됐다 그러죠? 복지 때문에. 예. 복지 때문에 망했다. 민주당 집권하면 이제 우리나라 망한다. 그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 얘기가 어떤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대체로 틀리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약간 좀 충격적인 말씀 드릴게요. 반은 맞습니다. 절반은 맞아요. 뭐가 절반 맞다는 거냐? 증세 없는 복지를 했어요. 그리스가 우리랑 비슷하게 60년대, 70년대 군부 독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다가 70년대 중반부터 이제 민주화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80년대 초에 프랑스에서 그 사회당의 미테랑이 대통령에 당선됐던 1981년, 바로 그 해에 그리스에서도 민주화된 이후 처음으로, 우리로 치면은 그런 것 같아요. 한 97년에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과 비슷하게 민주화되자마자 81년에 처음으로 좌파가,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선거로 집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복지국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만들었는데 군부독재 정권 시절부터 아무리 군부독재라고 하더라도 그냥 군합발로 짓누르면서 집권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를 좀 먹이면서 해야 되죠. 먹을 걸 줘야 됩니다. 근데 주로 자기 말을 잘 따를 사람들한테 많이 이제 떡고물을 주는 거죠. 그리스의 군부독재 정권도 그랬어요. 그래서 주로 두 계층에게 많은 떡고물을 줬는데, 하나가 당연히 재벌. 그리스에도 재벌이 있습니다.
주로 두 개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재벌이 있는데 하나는 은행업이고요. 또 하나는 뭘까요? 그리스를 좀 아시는 분들은 바로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선박. 그 유명한 선박 재벌 있죠? 오나시스인가? 예. JFK 그 케네디 전 대통령 미망인이랑 결혼. 마리아 칼라스하고도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막 천상남봉꾼인데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 사람이고 선박 재벌이에요. 그런 이제 재벌들한테 세금을 별로 내지 않아도 되도록 군부 독재 정권에서 해준 거죠. 우리랑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데가 있죠. 부자 증세가 아니라 부자 감세. 감세도 아니죠. 처음부터 안 내도 되도록 해준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그리스의 주요한 산업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그리스를 조금 이제 알고 있으면 상식적으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 산업 중에 그리스가 특히 외화를 많이 버는 산업. 그리스가 이제 조상덕으로 먹고 사는 나라죠. 관광산업. 예. 근데 주로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뭐 자그마하게 모텔 같은 거 하거나 식당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얼마 안 되는 자산을 갖고 있긴 하지만 노동자랑 그렇게 커다란 소득의 차이는 있진 않고 뭐 이러한 소자산 계급이라고 이제 사회과학에서는 흔히 부르죠. 그런 분들한테도 우리로 치면은 영세 자영업자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세금을 적게 걷었어요. 다른 나라보다. 국가에서 해주는 건 없으니까 세금 적게 걸어서라도 그 지지를 산 거죠. 표를 사고 지지를 구한 겁니다. 근데 80년대 초반에 집권한 사회당 정부가 노동자나 이런 임금 소득계층의 열망에 부응해서 복지제도를 하나하나 만들어 갔지만 이미 다른 나라보다 더 낮은 그런 세금 수준에 익숙해져 있는 재벌과 소자산 계층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기는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복지를 늘리긴 했는데 그거에 맞게 세금을 늘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돈 갖고 그럼 했느냐? 돈을 꾸기 시작했어요. 어디에 꾸느냐? 유럽의 돈 많은 나라들. 주로 독일과 프랑스의 은행으로부터 돈을 꿔서 국채를 발행해갖고 그것을 독일, 프랑스 은행이 사면은 그 돈으로 복지에 이제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90년대 초반에 GDP의 100% 정도의, 그러니까 1년 GDP에 해당되는 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었어요, 국가가. 하지만 아직 지금처럼 막 위기가 닥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게 간접적인 원인이긴 한데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에요. 네. 이 부분에서는 조선일보가 확실히 좀 뻥튀기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 역시 신자유주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우리랑 비슷하게 90년대 중반, 대체로 한 96년, 7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중앙은행 총재로 있었던 사람이 파파데모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그리스의 과도정부 총리로 있어요. 아무튼 이 사람이 막 주도해갖고 그리스도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치는 모든 나라에서 벌어진 거품 호황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저것 외국에서 돈을 끌어와갖고 관광산업에 투자하든가 은행에 돈을 주던가 혹은 우리처럼 부동산 건설 경기를 일으켜갖고 거품 호황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거품 호황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선박재벌이나 은행재벌 같은 사람들이 돈 놓고 돈 먹기 해서 계속 돈 벌고 그 사람들이 막 그 불로소득을 얻는 거 보니까 중산층도 저게 우리도 뛰어들면은 돈을 좀 벌 수 있겠구나 싶어서 빚져갖고선 막 주식 투자하고 아파트 사고 그런 일들이 우리가 2000년대에 경험했던 그 비슷한 일이 그리스에서도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리스에서 그것의 하나의 계기, 또 결정적 계기가 됐던 게 2004년에 뭐가 있었죠? 2004년에 아테네 올림픽이 있었죠. 아테네 올림픽 하면서 관광산업에 또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은 겁니다. 역시 독일, 프랑스 이런 데서 빌려갖고. 그런 걸 하면서 국가 채무가 이제는 100%가 아니라 150%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이제 늘어나게 돼요. 사실은 이때가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2008년에
드디어 미국 금융위기가 벌어지죠. 미국의 은행들이 이제 도산하게 되니까 연쇄적으로 유럽의 은행들까지 그 부실 채권의 영향이 쭉 이어지게 되죠. 더군다나 그리스 같은 경우 외국에서 지금 돈을 꼬아갖고선 거품 호황을 일으킨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엄청난 부실들을 은행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경기가 나빠지니까 당장 부실 채권들이 늘어나고 은행이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리스에서도 당연히 다른 유럽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은행에 대해서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하게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김대중 정부 때 우리나라 IMF 위기 닥치니까 은행들이 부실 채권들이 많아져서 정부가 혈세를 국민의 돈을 은행들에 쏟아부어갖고 은행들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똑같은 거를 2008년에 그리스 정부가 한 거예요. 공적 자금을 투입했다는 건 정부 돈을 대거 투입했다는 얘기인데 결국 뭡니까? 이미 그때도 GDP의 150% 가깝게 국가 채무가 늘어나 있었는데 더군다나 이때 엄청난 돈을 또 은행에 쏟아붓게 되니까 당연히 국가 채무가 급증하게 됐겠죠.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금융위기에 따른 은행의 공적자금 투입. 이것이 재정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었고 이거는 그리스만 그런 게 아니라 아일랜드라든지 지금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이 나라들이 지금 재정위기에 몰린 게 다 2008년 금융위기가 끝나지 않고 재정위기라는 변형된 형태로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그리스가 이 덫에 걸려들었어요. 그러면서 다음 해에 2009년에 80년대에 집권해갖고 그 복지국가를 만들었던 그리스의 사회민주당이 집권하게 됩니다. 원래 그 당의 명칭은 굉장히 이상한 이름을 갖고 있어요. 범그리스 사회주의 운동. 이상한 이런 당명을 갖고 있고 2009년에 집권한 사람이 파판드레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81년에 집권한 파판드레우의 아들이에요. 민주국가긴 한데 이상하게 유은 통치도 아니고 이렇게 아들이 이제 다시 이제 집권한 셈인데 미국 유학파 출신이고 아무튼 사회민주당이라고 하면 우리 이제 좌파라고 분류하는 그런 정치 세력이죠. 집권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부터 그리스의 국가 채무가 늘어난 것을 이유로 해갖고 국제 채권 시장에서 그리스 국채에 대한 금리, 이자율을 엄청나게 높여서 7%, 8% 이렇게 높여갖고서는 매기게 됩니다. 그리고 국제 신용평가회사들이 그리스 국채는 지금 부도 일보 직전이니까 뭐 원래 수준이 BBB였다면은 뭐 BBB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국제 신인도가 이제 추락하게 되고요. 이자가 늘어나게 되니까 당연히 그동안 엄청나게 늘어나 있었던 국채는 다시 또 이자가 늘어나니까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완전히 눈덩이 효과예요. 굴러가면 갈수록 그냥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그 덫에 이제 2009년에 완전히 빠져들었고요. 그래서 사회민주당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한 게 무엇이냐? 원래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우리나라도 민주당이니 뭐 통합진보당이니 진보신당이니 이런 이른바 진보라고 주장하는 정당들이 다 뭐 주장하죠? 복지 확대를 주장하죠. 복지를 늘리겠다. 무상급식 하겠다. 이게 이제 다 뭐 이른바 진보 좌파의 생리예요. 근데 이 진보 좌파라는 사회민주당 집권에서 바로 한 일이 뭐냐면은 긴축 정책이었어요. 긴축 정책이 뭡니까? 재정을 축소하겠다는 거거든요. 재정을 축소하겠다는 게 결국 뭐죠? 국가가 돈 쓰는 부분들을 줄이겠다는 거죠. 복지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사회민주당이 집권해갖고 오히려 복지를 줄이는 정책을 쓰게 됩니다. 왜냐? 국제 채권 시장에 이른바 시장의 그 행위자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국가 채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 모습을 보여줘야 지금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금리가 국채의 금리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먼저 알아갖고 굴복을 한 거예요. 마치 IMF 때 김대중 정부가 IMF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도 우리 해주겠다. 구조조정 당신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200% 하겠다. 이런 자세로 나타났던 보였던 것과 같은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재정 위기는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이제 2010년에 더 이상 이제 버틸 수가 없어서 외국의 돈을 끌어와야만, 우리가 97년에 그랬던 것처럼 IMF에서 결국 구제금융을 받아갖고 외환위기를 진정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지금 재작년 2010년에 결국은 외국에서 구제금융을 끌어와야만 재정위기를 일단 마감할 수 있다. 그래서 누구랑 이제 협상을 했냐면은 우리는 한 나라가 아니라 이제 한 기관하고만 협상했잖아요. IMF 97년에. 여기도 이제 IMF랑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둘이 더 있어요. 그리스에는. 그래서 이제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시부모가 한 명만 있어도 힘든데 3명. 그래갖고 그리스 사람들이 이걸 트로이카라고 불러요. 3인조 뭐 이런 식으로. 하나는 IMF고 하나는 EU입니다. 그리스가 유럽연합의 회원국이고 유럽연합의 공동통화인, 단일 통화인 유로를 쓰는 유로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유럽연합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중심은 누구죠? 유럽연합의 돈줄을 쥐고 있는 나라가 있죠. 누구죠? 독일. 지금도 유럽에서 거의 유일하게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독일. 이 나라가 이제 유럽연합의 돈줄을 쥐고 있는 나라예요. 사실 유럽연합이라고 하지만 그 중심은 독일. 독일 정부. 독일 정부 지금 총리가 누굽니까? 메르켈. 안젤라 메르켈. 이상하게 신자유주의 역사를 보면은 가장 악독한 역할을 여성이 맡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대처가 나올 텐데 지금 메르켈이 유럽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꼬북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그 점오의 역할을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무한도전 보신 분들은 점오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박명수식의 그런 삶을 사는 게 점오라고 하는 항상 그 점오의 역할을 하는 나라가 또 있어요. 어느 나라죠? 영국이 흥할 때는 영국의 점오 역할을 하고 독일이 흥할 때는 독일의 점오 역할을 하는 프랑스. 네. 독일, 프랑스입니다. 사실은 EU라고 하지만. 그리고 이 EU가 부리고 있는 또 다른 기관이 있어요. 얘네 또 비위도 맞춰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 ECB, 유러피안 센트럴 뱅크, 유럽 중앙은행입니다. 유럽연합이 단일 통화가 되면서 그것이 하나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만든 거예요. 역시 독일이 주로 투자해 갖고서 만든.